안성환의 시사야. 덕후라는 오래된 신조어가 있죠. 특정 분야에 열중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여자 배구팀을 4강까지 이끈 라바리니 감독도 선수 출신이 아닌 배구 분석을 즐기는 덕후였다고 하죠. 이 덕후란 말은 최근에 생겨났지만 고려 조선 왕조 시대에도 덕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흔적 역사 시간에서 한번 덕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게 언제부터 덕후란 말을 아주 예전엔 안 썼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요. 예, 이게 원래 일본어 표현에서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타쿠라고 해서요. 예. 그 어택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발음한 그 오덕후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집이나 댁의 높임말인데 처음에는 오자가 들어가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집에서 그 집에만 틀어박혀서 어떤 일에 몰두하는 사람을 이제 지칭을 했는데 약간 안 좋은 의미였는데 요즘엔 특정 분야에 몰두해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좋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 배구 대표팀 라바리니 감독. 네. 저 잘 몰랐어요. 덕후였다고. 저도 덕후. 사실은 뭐 여러 취재를 보고서 알았는데 제가 네. 체육부 담당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딱 봐도 선수 출신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희가 훤칠을 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죠. 약간 좀 배도 나온 것 같고 그런데 그 선수는 물론이거니와 배구공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어릴 때부터 여자 배구 경기를 구경하느라 쫓아다니 이탈리아 여자 배구가 강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같은 또래 여학생들 이렇게 배구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 쫓아다니다가 이제 배구 덕후가 됐다고 하는데 배구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또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식견을 또 갖게 됐고 16살 때 지역 배구단의 유스팀에서 코치직을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6살에 코치직을 제안해요? 예, 그랬다고 하죠. 그때는 조금 놀고 공부해야 될 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라바리니는 지도자로 해서 일찌감치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이탈리아 클럽팀 독일 연령별 대표팀 이런 식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2003년과 2007년에 이탈리아 청소년 대표팀 코치로 해서 유럽 선수권 또 우승을 일궈냈다고 하고요. 네. 또 브라질 리그 우승도 차지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라바리니 감독이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분석이 아주 기가 막힌 분석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선수 출신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덕후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깜짝 놀라게 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왕조 시대에도 어쨌든 그런 덕후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예전에는 그 덕후를 뭐라고 했을까 봤더니 괴상한 취미라는 의미에서 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 버릇 습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습벽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예, 뭔가 병적인 집착의 느낌이 좀 강한 단어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쁜 말로 돌 플러스 아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괴짜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말로는 마니아라든가 덕후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시대에는 이 벽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되게 나쁘게도 봤지만 또 그렇지만 않았다라고 하는데 북학파 실학자인 박재가는 그런 그 덕후, 벽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말의 인물인 장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벽이 없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왜냐하면 벽이 없으면 깊은 정도 없다라고 했고요. 조선의 풍운아인 허교는 세상에 그 말이 맛이 없고 면목이 가증스러운 사람은 다 벽, 즉 덕후가 아닌 사람들이다.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이제 또 폄훼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덕후 기질이 없는 사람은 좀 재미도 없는 인간미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이 벽, 즉 덕후 중에는 정말 나쁜 벽을 갖고 나쁜 마니아, 나쁜 덕후라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찾아보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윤원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이름이 낯익은데요. 그렇습니다. 문정홍의 동생이고 명종의 외삼촌이죠. 그리고 을사사화를 일으켜서 많은 정적들을 죽이고 몰아냈던 그런 사람이어서 권력을 농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1565년에 그런 윤원형을 비난하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저택을 10여 채나 이어서 짓고 해변의 간척지와 내륙의 기름진 전답을 모두 사사로이 점유하고 있다라고 탄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찌
윤원영의 지벽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탄핵을 하는데요. 그 지벽이 바로 땅짓자 지벽이죠. 그러니까 땅에 그 어떤 벽이다? 네. 이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덕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지독한 투기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숙종 때 이상이라는 인물도 그런 자였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상이라는 자는 시골에 살면서 그 세력으로 억압을 해서 남의 비옥한 토지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빼앗을 토지를 눈여겨본 다음에 젊은 여정을 그런 꽃뱀으로 등장시켜서 범행 대상인 집주인과 정을 통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사통한 사실을 폭로 고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겁에 질린 집주인은 또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집과 땅 문서를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숙종실록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상이라는 자를 두고 전지벽을 가진 자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전답과 땅에 병적으로 집착한 그런 토지 부동산 덕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덕후라기보다는 부동산 사기범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니까 예. 환경부 장관이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예. 그저 자연의 일부분인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조선 시대에 만약에 그런 실록을 쓰는 사람이 이분을 표현했다 그러면 아마 전지벽이나 지벽이나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름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줄 아무도 상상 못했거든요. 그때도 사실 깜짝 놀랐는데 뭐 실록에 만약에 이 사실이 기록이 된다면 그렇죠. 지벽이나 전지벽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다른 벽을 찾자면 이게 또 상소를 일삼는 그런 상소꾼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거를 그 실록에서는 소백이라고 해서 상소를 일삼는 자다라고 하는데 이 선조 때 이규라는 사람이 이제 상소를 올렸는데 선조실록을 쓴 역사가가 이렇게 표현하죠. 이규는 상소하기를 너무 좋아해서 툭하면 즉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상소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규를 두고 이 사람은 상소 잘하는 벽이 있다라고 비웃었다라고 소벽이 있었다라고 이제 평했습니다. 요즘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수백 건씩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소송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동양의 문헌을 살펴보니까 정말 희한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엽기스러운 그런 벽의 소유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덕후의 끝이 있어요. 제가 그 남성 시대의 인물인데 유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덕후냐라고 하면 부스럼 딱지 먹기 덕후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스럼 딱지 먹기요? 창가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처음 듣는 말이에요. 부스럼 딱지 먹기라는 말도 생소하고요. 이 사람 표현이 뭐냐면 부스럼 딱지 맛이 뭔가 보고맛과 비슷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독특하기도 하고 엽기적인 취향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부스럼이라는 게 우리 여기 상처 나가지고 상처에 이렇게 딱지가 지으면 그거를 맛봤다고요? 맛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루는 화상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영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유홍이라는 사람이 그 맹영유라는 사람의 상처 부위에서 떨어진 부스럼 딱지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영유라는 사람은 떨어지지도 않은 그런 자기 부스럼 딱지를 떼어가지고 막 유홍에게 먹였다라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더라고요. 엽기적인데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남들이 이제 유홍의 엽기 행각을 조롱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유홍은 벽기가라고 받아쳤다는데요. 그 벽기가가 무슨 말이냐면 이건 기호의 차이인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응수를 했다고 하죠. 뭐 그 별의별 덕후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나라 사람인 화교라는 사람은 국왕과 견줄 정도로 재산을 모았지만 쉼 없이 이렇게 돈을 세는 버릇이 있었다고 하죠. 돈을 쓸 줄 모르고 그래서 전벽이다라는 악평을 들었다고 합니다. 돈에 그렇게 집착한 건가요? 돈 세는데 근데 돈에 집착해도 돈 세는데 집착할 것 같지는 않은데. 돈 덕후라고 하는데 하루 이제 동생들이 이 화교라는 사람이 외출한 틈을 타서 그 화교의 집 정원에 찾아가서 맛있는 이제 자두나무를 따먹었는데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화교라는 사람이 동생들이 먹다 뱉어버린 자두씨를 일일이 세가지고 돈을 따박따박 다 받아냈다고 하죠. 지독한 노랭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전노라고. 네, 수전노. 어떻게 보면 이제 문헌을 이렇게 쭉 보면 희한한 벽의 소유자가 많더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성의 서화가라는 미전이라는 사람은 돌에 미쳤다 그래서 이제 석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기묘한 돌을 보면 그 돌한테 절을 하면서 형님이라고 불렀다라는 일화가 있고 예. 그 원나라 화가인 예찬이라는 사람은 결벽으로 뭐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극단적으로 먼지를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손을 씻었는데 물과 수건을 든 시녀가 24시간 동안 그 애들을 늘 따라다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유난히 깔끔한 거 좋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남들하고 이렇게 뭔가 다은 거를 네. 뭐 예를 들면 음식도 안 먹으려고 하고 좀 심한 제 부분이 주변에도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찬이라는 사람이 그런 결벽의 원조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정원의 오동나무도 너무너무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제 닦아서 맨들맨들하게 닦은 그런 일화가 있어갖고 오동나무까지 씻을 정도의 결벽을 바탕으로 한 고사가 있어요. 유명한. 그게 예. 세동고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닦을 세자에다가 오동나무를 닦았다 그래서 네. 세동고사라는 그런 고사는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 소재가 되어서 실제로 그 그림이 존재를 하고 저도 이제 그 그림을 뭐 기사에 실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다른 또 이 뭐 이 벽의 소유자를 보면 중림칠연의 한 사람이 완적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러죠.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나는 술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주벽을 자칭했다라고 합니다. 에이, 술 마시고 싶어서 핑계 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덕후들 가운데는 자신의 그 벽, 그러니까 덕후다라는 것을 못내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특히나 책을 좋아하는 그런 그리고 시를 읊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 시벽이다, 서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서음이다라기도 하고 역사에 빠졌다 그래갖고 그 전벽이다라고도 하고 시에 빠졌다 그래도 심하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일 얘기하기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저는 독서를 즐깁니다. 예. 이거 늘 취미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사실 그게 촌스럽다라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워낙 또 책을 안 읽어가지고 취미를 독서라고 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나라 두해라는 인물은 춘추좌전이라는 역사책에 푹 빠져가지고 이 황제가 두해한테 경은 무슨 벽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좌전벽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죠. 이 좌전이 바로 춘추좌전이라는 역사책입니다. 춘추좌전요? 네. 이 역사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와, 네. 좌전벽을 네. 얘기할 정도였다.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우리 네. 책벌레 자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책벌레이면서 시를 짓지 않고는 못 사는 천생 시인이다라고 이제 자처를 많이 하죠, 보통. 그래서 이 풍우나 허균은 나는 평생 서벽, 즉 책에 빠진 사람으로 이름이 났는데 늘 5술의 책을 마련해서 서가에 꽂아놓고 펴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자뻑을 했고 그러면서 보지 못했던 책을 읽을 때는 마치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고 또 이미 읽은 책을 볼 때는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되게 자화자찬을 했죠. 아, 옛날 분들이 표현할 때 예. 내가 몇 술의 책을 읽었다 이런 예. 표현을 썼던 걸 본 게 기억이 나요. 하여튼 진정한 책 덕후의 면모이긴 하네요. 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주의 조카인 강양군 이숙이라는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검은고와 술과 함께 자치통감 한지를 반드시 나와 함께 묻어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을 사랑을 했다 그러고 조선 중기의 문신인 하응님이라는 사람은 또 소동파의 시를 또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손수 소동파의 시를 한질 베껴가지고 자기 무덤에 순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책 좋아하는 게 일종의 훈장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 조선 중기 한문 4대가 중에 한 분인 이식은 시골 생활을 하면서 즉흥시를 지었는데 이렇게 찝니다. 그놈의 문자벽 하면서 이제 은근히 자랑을 하는데 야, 나는 농사 짓는 일이 너무 싫은데 재미를 느끼면서 잘하는 것은 그저 독서뿐이다. 그리고 아이 때부터 몸에 밴 이놈의 문자벽을 늙은 나이가 되도록 아직 잊지 못한다라고 읊었고요.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 이분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촌에 처박힌 불우한 늙은이인데 뜻이 있다면 서책을 좋아하는 벽만 있다라고 해서 서벽을 은근히 또 자랑을 하죠. 일종의 활자 중독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네. 보통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같이 붙게 되잖아요. 창백한 지성인. 아, 예,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죠. 예. 그게 몸이 안 좋으면 좀 빌빌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종과 세제 연간에 살았던 성간이라는 인물이 되게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유교 경전은 물론이거니와 제자 백가, 천문, 지리, 의학, 수학
역사 이런 모든 책을 섭렵을 하고 궁궐의 장서각에 소장된 책의 목록을 다 외울 정도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성간이라는 사람을 보고 서벽이니 전벽이니 하고 놀렸는데 근데 이분이 평소에 나는 30살만 살면 좋게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나친 독서로 해서 과로 건강을 해쳐가지고 30살에 요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책을 팠다. 책만 팠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예. 토암 이지암이라는 분 아시죠? 예, 이분이 네. 이 맨날 그 책만 읽느라고 건강을 잃고 몸져 누운 성혼이라는 분을 또 문병을 옵니다. 그러면서 책과 여색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책은 맑고 여색은 탁하지만 생명을 해치고 본성을 손상시키는 점에서는 책과 여색이 똑같다라고 하면서 즉 성혼 당신에게는 책이 나쁜 물건이니까 제발 몸조리가 최고니까 당분간 책을 좀 멀리해라라고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니까 네. 책 좀 그만 읽고 뭐 건강도 좀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이 서백에 관한 하는 정말 그 끝판왕이 있는데 네. 좀 지나친 분이 또 있어요. 바로 고려 후기의 문인인 이규보라는 분이 네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시벽 즉 시덕후 시마니아의 기질은 정말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데 이분은 남이 시 한 편을 보내면은요 화답할 때마다 화답시는 10편은 기본이거니와 많을 때는 30여 편을 갖다가 이렇게 답장을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라고 해서 그 보다못한 어떤 지인이 이거 정말 피곤하지도 않냐라고 걱정을 하니까 아니 그 답장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한 편 보냈는데 30편 보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병이 한번 몸에 침투되면 사람마다 피하기 어렵듯이 시벽도 병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노환과 시벽이 함께 들었으니까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한탄을 하면서 지금의 고질병 즉 내가 병든 것은 죽지만 않으면 낫겠지만 시벽은 이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고 내가 죽어야 낫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시를 짓는 병은 죽을 때까지 못 말리는 병이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왜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참 지금 불가사의한 면이 있는데 이 그의 시를 보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일같이 심장과 간을 깎아서 시 몇 편을 짓는데 기름기와 진액이 이제 남아있지도 않다라고 계속 하소연을 해요. 근데 또 시를 지어요. 그러면서 죽은 뒤에 없어질 이놈의 시벽을 또 꼭 나무랄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 또 위안까지 합니다. 좀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자랑이죠 뭐. 근데 또 추사 김정희의 네. 금석벽을 또 빼놓을 수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덕후라고 하면 정말 추사 김정희의 금석벽 이분이야말로 금석벽이야말로 진정한 어떻게 보면 덕후라고 볼 수가 있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참 금석벽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금성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쇠나 돌에 새겨진 명문 글씨를 밝히고 연구하는 학문인데 거기에 빠졌다는 거기 때문에 금석벽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추사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본디 금석의 벽이 깊다라고 이제 실토를 했죠. 제가 잠시 정신을 한때 팔았었는데요. 네. 조성빈 님이 요즘은 종이책보다 모바일로 접해서 책장 넘기기가 영 어색해지더라고요. 네, 게으름 그렇죠. 부리면서 무협지라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추사는 원래 불세출의 금속학자 아닌가요? 가장 유명한 성과가 뭐냐면 1816년에 그 북한산 승가사 곁에 있는 비봉에서 했던 비가 진흥왕 순수임을 밝혀냈는데 원래 이 비석은 무학대사의 비라고 했는데 추사가 진흥왕 순수임을 밝혀내고 환호합니다. 내가 이끼에 가득 찬 글자의 획을 따라가 보니까 진흥의 진짜가 분명했어. 그래서 진흥왕의 비석이었다는 걸 알았어. 무학대사비라는 정말 황당무계한 설이 깨졌는데 금석학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야라고 환호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후대의 역사적인 어떤 유산을 남겨주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네. 대단한데.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사기꾼, 뭐 부동산 투기꾼 이런 것도 벽이지만 불우이시도 남기거나 이렇게 좋은 덕후도 꽤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벽이나 전벽이나 뭐 창가벽 이런 괴상하고 엽기적인 벽 말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학자 이덕무는 기이하고 빼어난 기상이 없으면 어떤 사물이든지 모두 속됨에 빠진다라고 벽의 기운을 옹호하고 이덕무 또한 스스로를 책만 보는 바보다라는 뜻에서 간서치라는 의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루틴한 삶의 재미를 돋구는 것 이거는 벽을 가진 자 즉 덕후의 몫이라면 사실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덕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덕후실 거예요. 네. 뭐 하나씩은 꼭 뭐 벽을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무슨 벽이시죠? 저는 활자 중독에 흔적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견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